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이입니다. 오늘은 메소드 연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연기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메소드 연기. 연기를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메소드 연기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관련 책도 읽어보고 메소드 연기를 좀 한다는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연기를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과연 메소드 연기는 무엇이며 이러한 연기 방법론은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됐는지 전반적으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톤 체홉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체홉이 처음부터 희곡을 썼던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체홉은 관리의 죽음, 카멜레온, 하사관 프리시베예프, 슬픔 등과 같은 풍자와 유머 그리고 애수가 담긴 작품을 쓰는 단편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이 체홉의 재능을 발견한 작가 드미트리 그리고로비치는 애정을 담아 더 이상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고 감동한 체홉은 작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다지고 야심적으로 중편소설 대초원과 희곡 이바노프를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체호프의 희곡은 큰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 증세가 악화되었던 체홉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홀로 죄수들의 유형지인 사할린 섬으로 갑니다. 아마도 마음속에만 맴돌던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함이었겠죠. 사할린에 도착한 체홉은 그곳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 속에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사할린에서 돌아온 체홉은 폐결핵이 더 악화되어 요양을 위해 모스크바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겨 창작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 당시 체홉은 결투, 흑의의 사제, 귀여운 여인, 개를 데리고 있는 부인, 골짜기에서 등과 같은 소설과 희곡 갈매기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당시 갈매기 공연은 평론가들로부터 전례 없는 혹평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희곡도 아니며 병적인 것이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희곡을 본다는 것은 힘들고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체홉은 단 1분간도 객석을 휘어잡지 못했고 자기 주인공들에 대한 공감도 확보하지 못했다. 체홉의 희곡은 마치 사막처럼 죽어있다. 가장 불행한 일은 작가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지 모른다는 데서 기인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로서의 체홉의 희곡에는 사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비평가나 관객뿐만의 문제가 아닌 갈매기를 공연한 연출가와 배우들조차 체홉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던 체홉은 너무나 화가 나서 공연 도중 극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죠. 앞으로 700년을 더 산다 해도 희곡을 쓰지 않겠다. 이젠 난 완전히 극장을 버리고 절대 희곡을 쓰지 않겠어. 다시는 희곡을 쓰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갈매기라는 작품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스타니슬라브스키와 단첸코는 체홉을 집요하게 설득해서 어렵게 재공연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1898년 모스크바 예술극단은 다시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공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 공연을 통해 안톤 체홉과 모스크바 예술극단은 명성을 얻게 됐고, 체홉은 모스크바 예술극단을 위해 세자매 벚꽃 동산을 쓰게 됩니다. 그 당시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체홉의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연기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해지는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을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무대 위에서 배우의 연기는 자연스러워야 하며, 공연을 보는 관객은 마치 실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는 배우의 연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친숙해져 있는 모든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단순한 행동이라 해도 수백, 수천 명의 대중 앞에 섰을 때는 경직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바로 잡고 걷고 앉고 눕는 법을 새롭게 익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고 듣는 법을 배우들은 새롭게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한 그의 구체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는 무대에서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행동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배우는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이 지닌 내적 진실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배우는 무대 위에 드러나는 인물의 삶을 현실처럼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 넷째, 같은 장면에 나오는 다른 연기자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배우는 등장인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 겉으로는 잘난 체하며 남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인물이라도 그 인물이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인물의 목표는 남에게 사랑받는 것이죠.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의 마음속 진짜 목표를 알고 그것을 관객이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매기 공연 성공 이후 1920년대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이끄는 모스크바 예술극단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되는데,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스타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는데, 스타 시스템이란 인기 있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에 성장하던 미국의 영화, 연극 관계자에게 모스크바 예술극단이 공연한 밑바닥에서와 벚꽃 동산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공연에 참여한 모든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아무리 작은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빛이 났고, 그 역할에 대한 감정의 깊이를 나타내는 섬세한 연기는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했으며,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극단도 이와 같은 공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 미국의 관계자들은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졌고, 더 나아가 모스크바 예술극단에 자급한 연기 훈련 방법을 자국의 배우들에게도 실시함으로써 미국 연극이 높은 예술성을 획득할 수 있기를 갈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바람으로 공연이 끝난 뒤 모스크바 예술극단의 몇몇 배우가 미국에 남아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을 미국 배우들에게 지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배우가
안톤 체홉의 조카인 미카엘 체홉입니다. 그렇게 몇몇의 지도자들에 의해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은 점차 미국의 메소드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환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리 스트라버그, 스텔라 애들러, 샌포드 마이즈너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그룹 시어터의 창단 멤버로 20세기 미국 연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메소드 연기는 러시아의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배우가 역할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의 방법론은 모두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룹 시어터에서 함께 작업하는 동안 연기에 접근하는 그 방법론에서 서로 다른 의견차를 보이며 연기의 진실성을 획득하기 위한 접근법을 각자 모색하게 됩니다. 리 스트라버그는 배우 스스로가 실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인물의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이른바 정서기억을 연기의 방법론으로 주장했는데, 이 정서기억법은 배우의 개인 감정을 중시함으로써 배우의 개성을 극대화해 다양한 인물 창조가 가능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개인의 정서기억을 바탕으로 인물에 접근하다 보니 배우들을 감성적으로 만들거나 히스테리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리 스트라버그의 연기법은 배우가 필요할 때마다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내면에 집중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 사람 중에서 리 스트라버그의 메소드가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습니다. 스텔라 애들러의 메소드는 리 스트라버그와 대조되는 의견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서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가장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정서기억법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러는 이 방법이 개인의 사적인 면에 불필요한 침해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러는 스타니슬라브스키를 직접 만나면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후기 이론을 접하게 되는데, 이는 주어진 상황, 배우의 상상력, 신체적 행동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녀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말한 예술 속에서 진실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이 진실될 수 있다를 강조하면서, 영감의 원천은 리 스트라버그가 말하는 단지 심리학이나 과거 경험이 아니라 연극에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상상력이야말로 배우가 연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원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샌포드 마이즈너는 스텔라 애들러와 마찬가지로 리 스트라버그의 정서적 기억 훈련에 대해 늘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정서기억 훈련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마이즈너는 실제 경험에서 찾는 훈련법을 넘어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시스템과 더불어 박탄코프의 작업을 이용하여 좀 더 양식화된 인물을 창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이즈너는 연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즈너는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에서 가장 우선시 됐던 교감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배우가 서로 교감함으로써 한 장면을 연기할 때 적절한 행동과 진실된 감정을 가지고 연기함으로써 인물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즈너의 메소드는 행동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데 반복 훈련의 시작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반복 훈련은 크게
기계적인 반복 훈련과 상대방의 반응에 맞춰 반복하는 두 단계의 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 지망생들 중에 소심하거나 좀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 훈련 방법을 적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굉장히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굉장히 놀랄 정도로 감정이 폭발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을 많이 이용해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리스 트라버그 그리고 스텔라 애들러 샌포드 마이즈너의 메소드는 미국에서 배우 훈련 중 가장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타니슬라브스키와 박탄코프의 영향을 받아 이들의 시스템을 확장시키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미국 배우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이 모두 스타니슬라브스키에 기초하고 있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고 서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배우 훈련 메소드를 발전시켰습니다. 리스트라버그는 심리학적인 측면, 스텔라 애들러는 사회학적인 측면, 마이즈너는 행동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 훈련 방법에서 경계는 없습니다. 정서적 기억법이든 상황에서 찾는 법이든 반복을 통해 교류해서 찾는 법이든 연기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실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자가 되려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바로 자신에게 맞는 법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방법론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닌 나에게 맞는 방법론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현존하는 방법론들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앞으로 좋은 연기를 펼치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죽지 말고 나만의 방법론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연기 메소드입니다.